읽어주는 동화책 파랑새. 이른 아침부터 미치르는 잔뜩 들떠 있었어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이죠. 하룻밤만 지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잔뜩 두고 가신 선물들을 볼 수 있을 터였어요. 미체르는 기대에 부풀어 오빠에게 말했죠. 오빠, 오빠!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밤이 지나면 선물들이 우리 집에 잔뜩 쌓여 있겠지? 미체르의 물음에 오빠인 츠르츠르가 대답했어요. 글쎄,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할까? 아마 안 오실 거야. 우리 집같이 초라한 집에 무슨 일로 오시겠어? 츠르츠르의 실망스런 대답에 미체르의 얼굴이 시무룩해졌어요. 미치르와 츠르츠르는 가난한 목수의 아이들이었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부모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는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렇기에 미치르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의 말에 기운이 없어진 미치르는 창가로 다가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했죠. 미치르가 자신의 말에 실망하고는 멍하니 창밖을 보며 선물들을 안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오빠인 츠르츠르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츠르츠르는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어주었죠. 문 밖에는 다급한 표정의 이웃집 할머니가 계셨어요. 옆집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는 요술을 부린다고 알려져 있어 마을에서 요술 할머니라고 불리는 분이셨어요. 츠르츠르는 의아한 얼굴로 요술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츠르츠르구나. 일을 어쩐다니? 내가 너에게 큰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왔단다. 무슨 부탁 말씀이세요? 우리 손녀가 지금 많이 아프단다. 요술 할머니에게는 어린 손녀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몸이 약해 늘 침대에서만 지낸다는 이야기를 츠르츠르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그래서 파랑새를 보여주면 아이가 기운이 날 것만 같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입장이야. 치르치르야, 네가 내 대신 파랑새를 구해다 주면 안 되겠니? 치르치르는 어느새 자신의 옆으로 다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던 미치르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는 미치르를 돌봐야 하는데. 그럼 둘이 같이 다녀오려무나. 그래도 될까요? 그럼. 네가 다녀와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울 텐데. 츠르츠르는 간절하게 부탁하는 요술 할머니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했죠. 네, 그럼 저희가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파랑새는 어딜 가면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고맙구나. 내 이 모자를 주도록 하마. 이 모자 끝에 있는 보석을 옆으로 돌리면 널 도와주는 요정이 나타날 거야. 요정이 파랑새가 있는 곳으로 널 데려가도록 해줄 거야. 요술 할머니는 치르치르의 머리 위에 보석이 달린 모자를 씌워주었어요. 요술 할머니는 치르치르에게 모자를 주고 난 뒤 손녀에게 가봐야 한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죠. 치르치르는 요술 할머니가 떠나고 나자 모자 끝에 달린 보석을 돌려보았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온 방안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그러고는 어디선가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이 치르치르로군요. 빛의 요정이었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빛의 요정을 반갑게 맞이했죠. 빛의 요정은 치르치르에게 다가가 말을 이었어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는 파랑새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요술할머니 부탁으로 파랑새를 찾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알겠어요. 파랑새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드릴게요. 빛의 요정은 치르치르와 미츠르의 손을 잡고는 추억의 나라로 데려갔죠. 치르치르는 빛의 요정이 데려온 곳을 두리번 걸었어요. 그곳은 치르치르의 집과 똑같은 장소였죠. 여긴 우리 집이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이곳은 추억의 나라예요. 치르치르는 미츠르의 손을 잡고 집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갔죠. 문 밖으로 나간 치르치르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집 밖에 작은 텃밭에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치르치르와 미치르 아니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귀여운 손자, 손녀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들 찾아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미츠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할머니의 품 안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죠. 얘들아, 이곳에서 실컷 놀다 가려무나. 치르치르는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편안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추억의 나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치르치르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떠올렸죠. 어서 빨리 파랑새를 찾아서 돌아가야 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파랑새를 찾아가야만 해요. 걱정스러운 치르치르의 말에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별일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파랑새를 구해주마. 할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이내 새 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새 장 안에는 파랑새 한 마리가 날개를 푸드덕거리고 있었죠. 와, 파랑새다! 미츠르가 반갑게 외쳤죠. 치르치르는 할아버지가 건네주는 새 장을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그러자 언제 나타났는지 빛의 요정이 파랑새를 받아든 치르치르를 향해 말했어요. 자, 이제 돌아가도록 해요. 치르치르와 미츠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마지막 포옹을 한 뒤 추억의 나라에서 파랑새와 함께 벗어났죠. 다시 현재의 집으로 돌아온 치르치르와 미츠르는 뿌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말했어요. 굉장한 경험이었어. 맞아, 오빠.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말이야. 자, 어서 이걸 요술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자. 치르치르가 모자를 벗으며 가져온 새 장을 들어 올렸을 때였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너무 놀라 둘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파랑새가 새 장 안에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대체 언제 이렇게 된 거지? 미칠의 얼굴이 잔뜩 울상이 되었어요. 오빠, 어떡해. 요술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치르치르도 어찌할 바를 몰랐죠. 아이들이 곤란해하고 있자 빛의 요정이 다가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붙였어요. 할 수 없군요. 파랑새가 이렇게 되다니. 어서 빨리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해요. 다른 곳이요? 어디 말씀이세요? 그곳은 밤의 나라예요. 단, 밤의 여왕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니 조심해야 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밤의 나라로 가는 일이 무서웠지만 요술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선 그곳에 가야만 했죠. 치르치르는 아픈 손녀가 있는 요술 할머니를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치르치르는 미치르의 손을 다부지게 잡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요술모자의 보석을 살짝 돌렸죠. 두 남매의 주변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사로잡히게 됐어요. 밤의 나라는 정말 깜깜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잔뜩 겁에 질린 미치르는 치르치르의 손을 꼭 잡고는 조심스레 말했죠. 오빠, 정말 이곳에 파랑새가 있는 거야? 그래, 분명히 있을 거야. 겁먹은 미치르를 위해 치르치르는 당당하게 말하였지만 자신도 겁이 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뎠죠. 그때였어요. 머리 위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너희들은 누구인 게냐? 밤의 여왕이었어요. 목을 잔뜩 움츠린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떨어지지 않는 입을 간신히 열며 대답을 했죠. 저희는 치르치르와 미치르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저희는 파랑새를 찾으러 왔어요. 미치르가 모기 같은 목소리로 간신히 중얼거렸죠. 밤의 여왕은 미치르의 말을 듣고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치르치르는 미치르의 말에 행여나 밤의 여왕이 동생에게 해코지를 할까 싶어 손을 더욱더 꼭 잡았죠. 잠시 후에 밤의 여왕이 말을 이어갔어요. 파랑새는 이곳에서도 매우 귀한 새인데 너희들이 그 새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냐? 유술 할머니의 아픈 손자를 위해서 가져가야 해요. 저희에게 파랑새를 주세요. 치르치르의 말에 밤의 여왕이 처음으로 소리를 쳤어요. 이곳에서도 귀한 새라고 분명 말했거늘 당당하게도 요구하는구나. 좋다. 너희들이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다. 이곳의 방들을 열어보고 찾아갈 수만 있다면 찾아가 보도록 해라. 밤의 여왕의 불호령 같은 소리에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더욱더 겁에 질렸어요. 치르치르는 미치로와 함께 밤의 궁전에 있는 방문들 앞에 섰죠. 먼저 첫 번째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유령들이 득실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령이야 오빠, 어서 문 닫아. 미치르가 소리를 꽥 질렀죠. 치르치르 역시 놀란 마음에 문을 쾅 하고 닫았어요. 첫 번째 문 안에 유령이 있었으니 두 번째 문 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절로 걱정이 들었죠. 밤의 여왕의 목소리가 두 남매를 향해 말했죠. 첫 번째 문에서 벌써 그리 겁을 먹다니. 그래 가지고서야 어디 파랑새를 가져갈 수 있을까? 치르치르는 밤의 여왕의 말을 들으며 두 번째 방문 앞에 섰죠. 겁에 질린 미츠르도 오빠 옆에 바짝 붙어 섰어요.
조심스레 방문을 열자 그 안에서 역한 냄새와 함께 신음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그곳은 칠병의 방이지. 밤의 여왕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죠. 츠르츠르는 급하게 문을 닫았어요. 미츠르가 코를 부여잡으며 츠르츠르에게 말했어요. 어서 빨리 다른 문을 열어보자, 오빠. 츠르츠르는 옆의 문으로 서둘러 자리를 옮겼죠. 문 앞에 다다르자마자 문을 연 츠르츠르는 여태까지 놀란 것보다 몇 곱절은 더 놀라야 했어요. 그곳에서는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전쟁의 방해 문을 열었구나. 밤의 여왕이 큰 소리로 말했죠. 이래도 계속 바랑새를 찾겠다는 것이냐? 저희는 바랑새를 꼭 찾고 말 거예요. 밤의 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츠르츠르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밤의 여왕에게 맺혔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마음을 굳게 먹은 츠르츠르는 미치루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맨 끝방의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방 안의 모습을 본 두 남매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미츠리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굉장하다. 정말 멋진 곳이야, 오빠. 치르치로와 미츠르는 정원 안으로 들어섰어요. 더 이상 밤의 여왕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둘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구경하기에 바빴어요. 화려한 정원 안에는 난생 처음 보는 꽃들과 열매들이 가득했죠. 츠르츠르는 정원 끝자락에 파랑새가 있는 새 장을 발견했어요. 미츠르, 봐, 파랑새야. 아이들은 파랑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파랑새는 특유의 빛깔을 자랑하며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죠. 파랑새를 찾았으니 어서 돌아가자. 츠르츠르는 모자의 보석을 옆으로 돌렸어요. 남매는 곧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아이들이 돌아오자 빛의 요정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파랑새는 찾았어요? 네, 바로 여기 이렇게, 어? 츠르츠르가 자랑스럽게 세상을 들어올리자 그곳에 있던 파랑새는 빛의 요정과 눈을 마주하기도 전에 빠른 속도로 생명을 잃어갔어요. 미츠르의 안타까운 탄성이 파랑새를 향했죠. 아, 어쩌면 좋아. 이번에도 파랑새가 죽어버리고 말았어. 치르치로와 미츠르는 대단히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벌써 두 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아이들은 점점 기운이 빠져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빛의 요정이 잔뜩 실망하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해요. 이번에는 미래의 나라예요. 츠르츠르와 미츠르는 빛의 요정의 말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번에야말로 꼭 파랑새를 찾아올 작정이었죠. 츠르츠르는 서둘러 모자의 보석을 돌렸어요. 보석을 돌리기가 무섭게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죠. 빛이 아이들을 감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주변의 풍경이 어느새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이상한 모습의 아이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아이들은 온통 파란색으로 뒤덮여 있었죠. 파란색 피부를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미츠르는 신기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다가섰어요. 미츠르가 다가서자 파란 아이들은 수줍어하며 자신들을 소개했죠. 안녕, 우리는 다음 생에 태어나기로 된 아이들이야. 파란 아이들은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츠르츠르와 미츠르는 파란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했어요. 가만히 남매의 설명을 듣고 있던 파란 아이들은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미소를 지었죠. 곧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이 새는 이곳에서 살던 새야. 우리가 너희에게 선물할게. 츠르츠르와 미츠르는 기쁜 마음으로 새를 건네받았어요. 드디어 요술 할머니에게 새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츠르츠르와 미츠르는 파란 아이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는 보석을 옆으로 돌렸죠. 보석을 돌리자 어느덧 남매는 집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츠르츠르는 자신이 소중히 안아가지고 온 파랑새를 살펴보기 위해 품 안에 넣어둔 새를 꺼내 보았어요. 이번에는 다행히도 새가 살아 있었죠. 다만 새의 색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한 게 문제였어요. 아이들은 대단히 실망을 해서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요술 할머니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고 만 거니까요. 치르치르와 미츠르는 허망히 주저앉아 요술 할머니의 불쌍한 어린 손녀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어요. 얘들아, 아침이야. 크리스마스 아침이야. 부산스럽게 외쳐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치르치르는 눈을 떴어요. 치르치르는 파랑새를 찾지 못했는데 크리스마스가 다 무슨 소용이겠냐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곧 그 생각도 잠시뿐이었어요. 엄마가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에 치르치르와 미츠르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엄마는 파랑새가 든 예쁜 새 장을 아이들을 향해 들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선물이란다. 미츠르가 좋아하라 하며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츠르츠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오빠, 파랑새야. 우리 집에 파랑새가 있어. 츠르츠르는 미츠르의 외침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서둘러 말했죠. 어서 요술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자. 아이들은 파랑새를 들고는 요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요술 할머니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아이들이 들고 온 세 장의 파랑새를 매우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새가 다 있다니. 이런 새를 다 구경시켜주고 정말 고맙구나. 요술 할머니는 손녀에게 새를 보여주었어요. 몸이 안 좋았던 소녀는 파랑새를 보고 매우 행복해하며 기운을 조금씩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아이들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를 자신의 집에서 찾았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어요. 두 아이는 행복해하는 요술 할머니의 손녀와 함께 무척이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빨간 모자. 옛날에 작고도 귀여운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를 아는 모든 이들은 그녀를 좋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할머니가
제일로 소녀를 사랑했죠. 할머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손녀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을 내곤 했어요. 언젠가 할머니는 손녀에게 빨간 벨벳으로 만든 작은 모자를 선물했죠. 모자는 손녀에게 너무나 잘 어울렸고, 그녀 역시 다른 모자는 쓰려고 하지 않고 늘 그 모자만을 쓰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에게 부탁을 했죠. 빨간 모자야, 여기 케이크 한 조각하고 포도주를 할머니께 드리고 오렴. 할머니는 편찮으시고 많이 허약해지셨거든. 이걸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해. 날이 뜨거워지기 전에 얼른 가. 걸을 때는 얌전하고 조신하게 길을 따라서만 걸어야 해. 넘어져서 포도주병을 깨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마실 게 없잖니. 할머니 댁에 당도하거든. 아침 인사드리는 거 잊지 말고 집 구석구석 힐끔거리지 말고.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빨간 모자는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어머니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어요. 할머니는 마을에서 반 시간쯤 떨어진 거리에 있는 숲속에 살고 있었죠. 빨간 모자가 숲에 당도했을 때 늑대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녀는 늑대가 얼마나 악한 짐승인지 몰랐기 때문에 겁을 내지도 않았죠. 안녕, 빨간 모자야. 안녕. 안부를 물어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늑대야. 근데 너 아침 일찍 어디 가니? 할머니에게. 앞치마 밑에는 뭐가 들어있니? 어제 구운 케이크랑 포도주. 몸이 편찮으셔서 허약해진 할머니가 맛있는 걸 드시고 기운을 차리셨으면 해서. 빨간 모자야.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는데? 음, 아직 15분 정도는 더 가야 하는 숲속에 커다란 참나무 새 그루 밑에 그곳에 할머니 댁이 있어. 아래에는 호두나무 울타리가 있고 너도 아는 곳일 거야. 늑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리고 부드러운 계지바위, 정말 좋은 먹잇감이 될 거야. 이 계지바위가 할머니보다는 맛이 좋겠지. 둘 다 잡아먹으려면 시작을 잘해야 해. 늑대는 한동안 빨간 모자 옆에서 걸어가다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빨간 모자야, 여기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 좀 보렴. 왜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니? 새들이 저렇게 곱게 지저귀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모양이구나. 꼭 학교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걷다니. 이 숲에 재미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빨간 모자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주위를 살폈죠. 햇살이 나무 사이에서 이리저리 춤을 추고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핀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에게 갓단 꽃으로 엮은 꽃다발을 가져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길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제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빨간 모자는 가려던 길을 벗어나서 숲속으로 꽃을 찾으러 나섰어요. 꽃을 한 송이 꺾고 나면 안쪽에는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점점 깊은 숲속으로 소녀는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늑대는 할머니가 사는 집을 향해 곧장 걸어가서 문을 두드렸죠. 아이, 누구요? 빨간 모자예요. 케이크와 포도주를 드리려고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손잡이를 누르렴. 난 너무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늑대는 문 손잡이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늑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곧장 침대로 가서는 할머니를 집어삼켰죠. 그런 다음 할머니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는 침대에 누워 커튼을 쳤어요. 빨간 모자는 꽃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꽃다발 하나를 만들 만큼 꽃이 모이고 이 이상은 들고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번쩍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소녀는 서둘러 할머니에게로 갔죠. 집에 도착해 보니 문이 열려 있어 빨간 모자는 놀랐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묘한 느낌이 밀려왔죠.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할머니한테 오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소녀는 중얼거리다 외쳤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의 침대로 가서는 커튼을 열어젖혔죠. 침대에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모자로 깊숙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퍽이나 우스꽝스럽게 보였어요. 어? 할머니, 어쩜 이렇게 귀가 커요? 그래야 네 말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어? 할머니, 어쩜 이렇게 눈이 커요? 그래야 널 잘 볼 수 있으니까. 어머, 할머니, 어쩜 이렇게 손이 커요? 그래야 널 잘 잡을 수 있으니까. 어, 할머니, 어쩌면 이렇게 커다란 주둥이라니. 그래야 널 잘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늑대는 단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불쌍한 빨간 모자를 집어삼키고 말았어요. 배를 채운 늑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죠. 그러고는 천장이 떠나가도록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사냥꾼이 할머니의 집을 지나갔죠. 아니, 노인이 저렇게 크게 코를 골다니.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살펴보는 게 좋겠어. 사냥꾼은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 앞으로 갔을 때 그는 침대 속에 누워있는 늑대를 발견했어요. 이놈을 여기에서 보는구나. 더러운 놈. 오랫동안 찾았는데. 그리고 사냥꾼은 엽총으로 늑대를 쏘려고 했죠. 아니지. 이놈이 노인네를 잡아먹었을 수도 있겠군. 아직 구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 쏘지 말자. 사냥꾼은 가위로 잠이 든 늑대의 배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몇 번 가위질을 하자 반짝이는 빨간 모자가 보였죠. 몇 번 더 가위질을 하니 소녀가 늑대의 배에서 튀어나왔어요. 10년 감수했네. 늑대 뱃속은 너무 어두워요. 할머니도 아직 산채로 뱃속에서 나왔으나 거의 숨을 쉬지도 못했어요. 빨간 모자는 재빨리 커다란 돌들을 가지고 와서는 늑대 뱃속에 채워 넣었죠. 늑대가 깨어나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은 너무나 무거웠고 결국 찌부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셋은 만족했죠. 사냥꾼은 늑대의 가죽을 벗겨내서는 집으로 갔고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가져온 케이크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는 다시 기운을 차렸어요. 빨간 모자가 생각해낸 교훈은 이랬죠. 다시는 길을 벗어나서 혼자 숲으로 들어가지 말아야겠어.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야. 이 이야기는 다르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언젠가 빨간 모자가 늙으신 할머니에게 구운 과자를 가지고 갈 때 다른 늑대가 나타나서는 빨간 모자에게 말을 걸며 길에서 벗어나라고 권하죠. 하지만 빨간 모자는 경계하며 곧장 제 길을 갔어요. 그러고는 할머니에게
늑대를 만났는데 말로는 좋은 하루를 보내라고 했지만 눈은 너무 사악해 보이더라고 일렀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면 날 잡아먹고 말았을 거예요. 빨간 모자야, 이리 오렴.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자. 곧 늑대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구운 과자를 가지고 왔어요.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대꾸를 하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늑대는 수십 번 집 주위를 돌다가 결국 지붕 위로 올라가 저녁이 되어 빨간 모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 나쁜 짐승은 소녀의 뒤를 몰래 따라가서는 어둠이 찾아오면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늑대의 속셈을 알아차렸어요. 문 앞에는 커다란 돌로 만든 함지가 있었죠. 할머니가 소녀에게 말했어요. 빨간 모자야, 부엌에 물통이 있을 거야. 어제 소시지를 끓는 물에 데웠거든. 그 물을 가져오너라. 빨간 모자는 함지에 가득 찰 만큼 물을 실어 날라 채웠죠. 그러자 소시지를 데운 물에서 나는 고기 냄새가 늑대의 코 속으로 밀려왔어요. 늑대는 코를 킁킁거리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마침내 늑대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할 만큼 길게 목을 빼었고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늑대는 커다란 함지 속에 빠져 죽었어요. 빨간 모자는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고 누구도 소녀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흰 뱀. 아주 오래전에 한 왕이 살았어요. 왕의 현명함은 온 나라에 잘 알려져 있었죠. 그가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가장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한 전갈이 바람을 타고 그에게로 전해지는 것 같다고들 속닥댔죠. 그런데 왕에게는 참으로 기이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점심때 식탁이 치워지고 난 뒤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가 믿는 시종을 시켜 종지 하나를 가지고 오게 했죠. 종지에는 뚜껑이 덮여 있어서 아무도 시종조차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왕은 혼자가 될 때까지 종지를 열지도 않았고 그 안에 든 것을 먹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종지를 치우던 시종은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종지를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흰 뱀이 들어있었죠. 흰 뱀을 보고 시종은 먹어보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혀 한 조각을 잘라내서 입안으로 가지고 갔죠. 혀에 뱀고기가 닿는 순간 그는 창문 앞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내는 기이한 소곤거림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종이 창가로 다가가서는 귀를 기울여 보니 참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참새들은 들판에서 그리고 숲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제재거리며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뱀고기가 그에게 짐승들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을 부여한 것이었죠. 마침 이날 왕비는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도둑 맞았는데 신뢰를 받아온 시종이 혐의를 쓰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를 제외하고는
그만이 이 궁정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왕은 시종을 불러다 놓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만일 내일까지 범인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유죄라 판단해 사형할 거라고 으름장도 놓았죠. 아무리 그가 자신은 무죄임을 탄원해도 소용이 없었고 여전히 왕은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죠.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는 궁정뜰을 이리저리 걸으며 어떻게 이 난관에서 빠져나올지 궁리하고 있었어요. 오리들이 흐르는 물에 한적하게 나란히 앉아서는 부리로 깃털을 매끄럽게 닦으며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시종에게 들렸죠. 그는 멈추어 서서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오늘 아침에 어디를 뒤뚱거리며 다녔는지, 어떤 좋은 먹이를 찾았는지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한 오리가 기분이 나쁜 듯 말했죠. 아, 속이 조금 더부룩해. 왕비의 방 창문 밑에 있는 먹이를 급하게 먹느라 반쯤까지 삼켰지 뭐야? 시종은 단박에 오리의 목을 잡아채서 부엌으로 들고 가서는 요리사에게 말했죠. 당장 잡아라. 이놈 통통하게 살이 올랐으니. 요리사는 손으로 대략 오리의 무게를 재었어요. 이놈 먹는데 용 참 많이 썼네요. 구워 먹기 딱 좋겠는데요. 진짜 구이가 되었어야 했는데. 요리사가 오리의 목을 자르고 내장을 빼내자 위에서 왕비의 반주가 나왔어요. 시종은 가뿐하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죠. 왕은 죄 없는 시종에게 부당하게 혐의를 씌운 것이 미안해서 그의 소원 하나를 들어줄 것이며 그가 원한다면 궁정에서 가장 높은 명예직을 주겠노라 약속했죠. 시종은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다만 말 한마리와 여행 경비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세상 구경을 하며 한동안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왕은 청을 들어주었고 시종은 마침내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죠. 어느 날 그는 연못을 지나다가 갈대에 걸려 물속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물고기 3마리를 보았어요. 사람들은 물고기가 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시종은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앞둔 물고기의 비탄을 들을 수 있었죠. 시종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에서 내려 물고기 3마리를 물속으로 풀어주었어요. 물고기들은 기쁨으로 몸을 떨며 머리를 물 바깥으로 내밀고 외쳤죠. 우리는 널 잊지 않을 거야. 언젠가 우리를 구해준 은혜를 갚을 거야. 시종은 계속 말을 타고 달렸어요. 얼마가 지난 뒤 그는 발밑 모래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감지했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개미왕이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저런 미혹한 짐승을 데리고 다니는 인간들이 우리를 비켜 지나갈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우둔한 말이 무거운 말발굽으로 내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단 말이다. 시종은 말을 돌길로 돌려서 개미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었죠. 개미왕은 감사하며 머리를 숙였어요. 우리는 널 잊지 않을 거야. 은혜를 갚을 거라고. 얼마간 더 말을 타고 달렸을 때 그는 숲에 다다랐죠. 까마귀 부부가 둥지 옆에 앉아서는 새끼들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꺼져라, 이 지독한 놈들아.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단 말이야. 너희들도 다 컸으니 알아서 먹을 거리를 구하라고. 불쌍한 새끼들은 땅 위로 던져져서는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우리더러 알아서 먹을 거리를 찾으라니요. 우린 아직 날 수도 없다고요.
굶어 죽는 것 말고 무슨 도리가 있나요? 착한 시종은 말에서 내리더니 말을 단칼로 베어서는 어린 까마귀들에게 먹이로 내주었어요. 어린 새들은 깡충거리며 다가와 배부르게 말고기를 쪼아먹고는 외쳤죠. 우리는 널 잊지 않을 거야. 은혜를 갚을 거라고. 그때부터 시종은 걸어야만 했어요. 한참을 걸었을 때 그는 큰 도시에 이르렀죠. 거리는 시끄러웠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말을 탄 전령이 와서는 왕의 전가를 큰 소리로 외쳤죠. 공주가 신랑을 구하고 있다.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리라. 공주를 본 시종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이 빠져 그만 모든 위험을 잊고 왕 앞에 나가서는 공주에게 청혼을 하겠다고 당당히 말했죠. 그는 곧장 바다로 끌려갔어요.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왕은 시종이 보는 앞에서 금반지를 바닷속으로 내던진 뒤 반지를 건져오라고 명령했죠. 만일 반지 없이 물속에서 나온다면 너는 계속해서 바닷속으로 던져질 거야. 파도에 휩쓸려 죽을 때까지. 모두 젊은 시종에게 동정을 보내면서도 그를 혼자 바닷가에 남겨두고 가버렸죠. 해변에 우두커니 서서 그는 어떻게 이 과제를 풀까 전전긍긍했어요. 그때 불현듯 바다에서 물고기 3마리가 헤엄을 치며 다가왔죠. 바로 시종이 목숨을 구해준 물고기였어요. 가운데에서 헤엄치던 물고기 입에는 조개가 물려 있었죠. 물고기는 해변에 서 있는 시종의 발끝 가까이로 조개를 가지고 왔어요. 시종이 조개를 주워서 입으려니 그 안에 금반지가 들어있었죠. 환호성을 지르며 그는 반지를 왕에게 가지고 갔고 왕이 그가 그렇게 원하는 공주를 신부로 주기를 염원했죠. 자만심 강한 공주는 그러나 과제를 해결한 사내가 저와 동등한 계급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는 그를 업신여기며 2번째 과제를 풀 것을 요구했어요. 그녀는 정원으로 내려가서 직접 10자루의 기장을 풀밭에다 흩뿌렸죠. 이 기장을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다 주워 모아야 해요. 한 알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시종은 정원에 앉아서 어떻게 이 과제를 풀 수 있을지 궁리했지만 아무런 방법도 떠올릴 수가 없었고 풀이 죽은 채 아침이 와서 죽음을 맞이하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첫 햇살이 정원을 비추었을 때 그는 기장으로 가득 찬 자루 10개가 일렬로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자루 속에는 기장이 작은 알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었죠. 개미왕이 밤에 수천의 개미들을 데리고 와서 온 힘을 다해서 자루에 기장을 모았던 거예요. 직접 정원으로 온 공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시종이 과제를 해낸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말했죠. 아무리 그대가 2가지 과제를 해결했다고는 해도 아직 내 신랑이 될 순 없어요. 생명의 나무에 달린 황금사과 하나를 내게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청혼을 받아들일게요. 시종은 생명의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는 길을 나서서는 다리의 힘이 허락할 때까지 앞으로만 걸어가려고 했죠. 생명의 나무를 발견할 희망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벌써 새 왕국을 지나고 저녁 무렵 숲에 다다랐을 때 그는 나무 밑에 앉아 조금 잠을 자두려고 했어요. 그때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황금 사과 한 알이 그의 손으로 떨어졌죠.
동시에 3마리의 젊은 까마귀가 날아와서는 그의 무릎에 앉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네가 배고름에서 구해준 까마귀야. 이렇게 자랐어. 네가 황금 사과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다를 건너서 세계의 끝으로 날아갔지. 그곳에 생명의 나무가 있거든. 그리고 사과를 따서 여기까지 왔어. 기쁜 마음으로 시종은 왕국에 도착해서는 공주에게 황금 사과를 주었죠. 그녀는 이제 아무런 토도 달 수가 없었어요. 둘은 생명의 사과를 나눠 먹었죠. 그러자 공주의 가슴은 시종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올랐어요. 그들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 때까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행복 속에서 살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황금 거위. 옛날에 한 남자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의 이름은 멍청이였어요. 그는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받았으며 모든 일에서 뒤로 내밀렸죠. 한 번은 맏아들이 나무를 베기 위해 숲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가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아들이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잘 구워진 달걀 케이크와 포도주 한 병을 주셨죠. 숲에 도착한 그는 늙은 회색 난쟁이와 마주쳤어요. 난쟁이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는 말을 이었죠. 내게 주머니에 든 케이크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을 주게.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네. 현명한 아들은 하지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게 케이크와 포도주를 주고 나면 난 뭘 먹고 마시라고. 꺼져. 그는 난쟁이를 남겨두고 계속 걸어가다가 곧 나무를 패기 시작했죠. 그런데 겨냥이 빗나가면서 도끼가 그의 팔을 내리쳤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친 팔을 치료해야만 했죠. 이것은 숲에서 마주친 회색 난쟁이가 한 일이었어요.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 숲으로 갔죠.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달걀 케이크와 포도주 한 병을 쥐어주었어요. 그 역시 숲에서 늙은 회색 난쟁이와 마주쳤죠. 그는 둘째 아들을 붙잡고 케이크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을 간청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천연덕스럽게 말했죠. 내게 줄 게 있다면 내가 먹을 거다. 꺼져. 그는 난쟁이를 남겨두고 가버렸어요. 형벌이 그에게도 떨어졌죠. 몇 번 나무를 패다가 그만 제 다리를 쳐버렸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멍청이가 아버지를 졸랐죠. 한 번만이라도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나무를 팰게요. 아니, 네 형들이 저렇게 다쳤는데도 그만둬라. 너는 도끼질의 도자도 모르잖아. 하지만 멍청이는 아버지가 끝내 허락을 할 때까지 버텼죠. 그래, 가렴. 다치고 나면 조금 똑똑해질지도 모르지. 어머니는 그에게 물과 재로 구운 케이크를 주었고 신 맥주 한 병을 들려주었어요. 숲에 당도했을 때 그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늙은 회색 난쟁이와 마주쳤어요. 난쟁이는 인사를 하고는 멍청이에게 간청했죠. 나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병에 든 마실 걸 한 모금 주게나.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네. 멍청이가 대답했어요. 가진 거라고는 재로 만든 케이크와
신맥주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드시겠다면 앉아서 같이 먹고 마셔요. 그들은 앉았어요. 멍청이가 재로 만든 케이크를 꺼내자 케이크는 아주 좋은 달걀 케이크로 신맥주는 아주 좋은 포도주로 둔갑했어요. 다 먹고 마신 다음 난쟁이가 말했죠. 자네는 마음씨가 좋아서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니 나도 자네에게 행운을 주겠네. 저기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으니 그걸 패. 나무 뿌리에서 뭔가 발견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난쟁이는 이별을 고했어요. 멍청이가 나무를 패서 넘어뜨리자 나무 뿌리 속에 거위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거위의 깃털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는 거위를 끄집어내어 안고서는 주막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생각이었죠. 주막 주인에게는 세 딸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위를 보고는 세상에 이런 거위가 있다니 하며 호기심에 가득 찼고 거위의 황금 깃털을 가지고 싶어 안달을 했어요. 깃털 하나 정도는 뽑아낼 기회가 생기겠지. 큰딸은 생각했죠. 그리고 멍청이가 주막 바깥으로 나갔을 때 거위의 날개를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손가락과 손이 거위에게 찰싹 붙어버렸어요. 곧 둘째 딸이 왔죠. 그녀도 황금 깃털을 갖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언니를 만졌을 때 그녀 역시 언니에게 붙어버렸죠. 드디어 셋째 딸이 왔어요. 그녀도 언니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언니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다가오지 마! 맙소사! 다가오지 말라고! 하지만 막내딸은 언니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지 못하고 왜? 언니들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생각하며 그들 곁으로 뛰어왔죠. 막내가 언니들을 만지자마자 그녀 역시 언니들에게 찰싹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그들은 거위 옆에서 밤을 보내야 했죠. 다음 날 멍청이는 거위를 품에 안고 주막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는 거위에 붙어서 따라오는 딸들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멍청이 뒤에서 걸어가야만 했죠. 왼쪽, 오른쪽, 그의 발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은 들판 한가운데에서 목사와 마주쳤어요. 목사는 그 행렬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죠. 아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벌을 없는 여자들아. 어쩌려고 젊은 사내를 뒤쫓아 이 들판을 지나가? 에이, 무슨 망측한 짓이냐고? 그리고 그는 막내딸을 붙잡아 행렬에서 떼어내려 했어요. 그런데 손이 막내딸에게 닿자마자 목사도 막내에게 찰싹 붙어버렸고 그 역시 행렬의 일행으로 걸어가야만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지기가 왔어요. 그는 새 여자의 뒤를 따라가는 목사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외쳤죠. 아이고, 목사님, 어디로 그렇게 서둘러서 가시나요?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는 목사에게로 다가와서는 팔을 잡았고 마찬가지로 찰싹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렇게 다섯은 차례대로 걸어갔죠. 그때 두 농부가 곡괭이를 들고 들판에서 나왔어요. 목사가 그들을 불러서는 새 여자와 교회지기를 떼어달라고 청을 했죠. 하지만 농부들이 교회지기를 만지자마자 그들 역시 붙어버렸고 이제 7명이 거위를 하는 멍청이 뒤를 따라 걷게 되었죠. 그날 늦게
멍청이는 어떤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누구도 공주를 웃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왕은 공주를 웃게 하는 사람에게 그녀를 신부로 주겠다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멍청이는 거위와 그를 따르는 행렬과 함께 공주에게로 갔죠. 공주는 멍청이를 따라가는 7사람을 보자 웃음을 터뜨렸고 도무지 멈출 줄을 몰랐어요. 멍청이는 이제 공주를 신부로 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왕은 멍청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는 온갖 핑계를 대다가 지하 저장고에 가득 든 포도주를 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뒤에야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죠. 멍청이는 회색 난쟁이가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숲으로 갔어요. 그가 나무를 팼던 자리에 한 남자가 우울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멍청이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우울하게 하는지 물었죠. 목이 말라 죽겠소. 풀 길이 없네. 차가운 물은 마시지를 못하거든. 포도주 한 통을 다 비웠지만 뜨거운 돌 위에 물방울 하나 떨어진 것 같으니 이거야 원. 아, 내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만 따라오십시오. 갈증 그쯤이야. 멍청이는 남자를 왕의 지하 저장고로 이끌었죠. 남자는 커다란 포도주통 위에 앉아 엉덩이가 아플 때까지 마시고 또 마셨어요.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저장고는 텅텅 비었죠. 멍청이는 또 한 번 왕에게 신부를 달라고 청했어요. 왕은 화가 났죠. 모두 멍청이라고 부르는 못난 놈에게 딸을 주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조건을 달았어요. 멍청이는 산만큼 쌓인 빵을 다 먹어치울 남자를 찾아야 했죠. 그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 곧장 숲으로 갔어요. 같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배를 허리뒤로 꽉 조이고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한가마 가득한 빵을 다 먹어주었는데도 이토록 배가 고프다니. 내 배는 언제나 이렇게 비어 있어서 허리띠라도 졸라매지 않으면 배고픔으로 죽게 될 거야. 멍청이는 너무나 기뻤어요. 허리띠를 풀고 나를 따라와요. 배부르게 먹게 해줄 테니. 멍청이는 왕의 궁정으로 남자를 데리고 갔어요. 왕은 나라 전체에서 구할 수 있는 밀가루란 밀가루는 다 모아서는 어마어마한 높이에 산만큼 많은 빵을 굽게 했죠. 숲에서 온 남자는 그 앞에 서서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빵으로 쌓은 산은 사라졌죠. 세 번째로 멍청이는 왕에게 신부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왕은 또 다른 핑계를 대다가 땅 위도 물 위도 달릴 수 있는 배를 구해오라고 했죠. 네가 배를 타고 이곳으로 온다면 즉시 내 딸을 주겠다. 멍청이는 바로 길을 나서서 숲으로 갔어요. 숲에는 늙은 회색 난쟁이가 앉아 있었죠. 멍청이가 재로 만든 케이크를 나누어 주었던 남자였어요. 그가 말했죠. 난 자네를 위해 마셨고 먹었네. 그리고 배도 자네에게 주지. 자네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나도 이 모든 것을 주는 거야. 남자는 멍청이에게 배 한 척을 주었어요. 그 배는 땅 위로도 물 위로도 달릴 수가 있었죠. 왕은 그 배를 보았고 더 이상 공주를 감출 수만은 없었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죠. 왕이 죽고 난 뒤
멍청이는 왕국을 물려받았고 아내와 함께 오래도록 만족스럽게 살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개천 장군. 지우리네 집 근처에는 개천이 흐르고 있어요. 아주 작은 개천이지만 지우리의 엄마가 태어나기 전부터 흘렀다는 오래된 개천이에요. 지우리는 엄마와 함께 개천가를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개천가에는 풀이 높이 자라서 벌레가 많아요. 개천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새들이 날아와 쉬기도 하죠.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느 날 엄마와 개천가를 산책하던 지우리는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옛날 군인처럼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할아버지였죠. 갑옷과 투구는 멋지고 당당했지만 할아버지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허리는 구부정했어요. 할아버지는 개천가에 놀러온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얘들아, 개천에 오줌 누면 안 된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할아버지의 호통에 놀란 사람들은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를 슬그머니 주워갔어요. 엄마는 할아버지가 무섭다고 했지만 지우리는 투구를 쓴 할아버지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냐, 넌 누구냐? 전 지율이에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난 개천 장군이지. 개천 장군이요? 그래, 난 이 개천을 지키는 장군이지. 개천을 왜 지키는데요? 이 개천은 할아버지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 개천은 우리 모두의 것이지. 그래서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야. 개천을 왜 잘 지켜야 하는데요? 개천 장군은 빙그레 웃으며 투구를 벗었어요. 지유라, 넌 그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얘기 들어봤니? 네, 그거 옛날 속담이에요. 그래,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옛날엔 정말로 그 개천에서 용이 났단다. 물이 맑고 시원한 개천에서는 그 정말로 용이 승천하기도 한단다. 네? 정말이에요? 그럼 엄마한테 물어보렴. 엄마, 정말이야? 지우리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더듬었어요. 글쎄다. 난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엄마는 지우리의 손을 잡고 길을 재촉했어요. 지우라, 저 할아버지 좀 이상해.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응? 엄마, 나 개천 장군이랑 더 얘기할래. 개천 장군님, 얘는 어서 가자니까. 엄마는 지우리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지우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개천 장군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우리는 다음 날 엄마 몰래 개천에 나가 보았어요. 개천 장군 할아버지는 여전히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채 개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계셨어요. 이 음료수를 마시고 이 빈병을 아무데나 버리다니 이 개천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개천 장군은 한 손에 커다란 자루를 쥐고 한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개천 바닥을 뒤졌어요. 개천 장군이 물속에서 손을 뺄 때마다 플라스틱병, 비닐봉지, 깨진 유리 조각, 낡은 신발 같은 것들이 올라왔죠.
개천 장군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우리의 당돌한 물음에 개천장군 할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연히 도와야지. 개천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개천 장군을 도와야 한단다. 네, 개천 장군님. 그날부터 지우리는 개천장군을 도와서 개천을 청소했어요. 지우리를 걱정하던 엄마도 개천을 청소한다는 말에 지우리를 칭찬했어요. 이상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 얼마든지 도와드려. 개천장군과 지우리가 함께 청소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개천장군은 개천 한가운데 서서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었어요. 이 나쁜 놈들, 이 천벌을 받을 놈들, 이놈들! 개천 장군 할아버지,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지우리는 개천장군이 걱정돼서 물었어요. 개천장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놈들이 이 개천에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단다. 지우라, 이 더러운 물 색깔을 좀 보거라. 지우리는 그제야 시커멓게 썩은 물이 개천에 흐르는 걸 보았어요. 시커먼 물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가끔 갖다 버리는 쓰레기 봉투보다 더 고약한 냄새였죠. 개천 장군님, 이 냄새 나는 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 위에 저 공장에서 오는 거란다. 지우라, 넌 여기 좀 있어라. 난 좀 다녀와야겠다. 장군님,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오지 마라. 싫어요. 저도 따라갈래요. 지우리는 개천장군의 말을 어기고 공장까지 따라가고 말았어요. 여봐라, 이 더러운 물을 흘려보낸 놈이 도대체 누구냐? 공장에 도착한 개천장군은 화를 버럭 냈어요. 전데요? 할아버진 누구세요? 작업복을 입은 공장 아저씨가 물었어요. 난 이 개천을 지키는 개천 장군이다. 이 더러운 물을 개천에 버리지 말라고.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우리 공장 문 닫으란 말이에요? 공장 아저씨는 개천장군과 티격태격 싸우다가 그만 개천장군을 밀치고 말았어요. 아이고. 개천장군은 공장 마당에 털썩 쓰러졌죠. 할아버지, 개천 장군 할아버지. 구급차가 오고 개천장군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개천 장군님,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투구와 갑옷을 벗고 환자복을 입은 개천장군은 무척 초라하고 아파 보였어요. 개천장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개천장군은 돌아가시기 전에 지우리를 불러 한 가지 부탁을 했죠. 지우라, 내가 죽고 나면 네가 개천을 좀 지켜다오. 제가 개천을 지켜요? 그래. 네가 이 개천 장군이 되어달란 말이다. 지우리는 개천장군 할아버지로부터 투구와 갑옷을 물려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개천가에서 헐렁한 투구를 쓴 지우리를 보게 됐죠. 아저씨,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아줌마, 개똥은 치우셔야죠. 개천장군 지우리는 헐렁한 투구가 머리에 꼭 맞을 때까지 계속 개천을 지켰어요. 더러운 물을 내보내던 공장도 지우리에게 혼인하고는 큰 돈을 들여서 기계를 고쳤죠. 공장은 이제 더러운 물이 아니라 마실 수도 있는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요. 지우리가 지키는 개천에는 물고기와 자라가 살고 새들이 찾아와요.
어른이 된 지우리는 그날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개천을 지키고 있었어요. 얘들아, 과자 봉지는 버리면 안 돼. 아주머니, 개천에서 빨래를 하시면 안 돼요. 개천 장군 지우리는 평소처럼 개천가를 돌아다니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커다란 뱀처럼 생긴 생물이 구불구불 움직이며 물속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지우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죠. 그때 온몸이 푸른 비늘로 덮인 용 한 마리가 개천에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용은 지우리의 머리 위에서 한동안 맴돌다가 저 높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지우리는 돌아가신 개천 장군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크게 소리쳤어요. 야! 개천에서 용 났다! 개천 장군 할아버지는 구름 속에서 빙그레 웃고 계셨어요. 읽어주는 동화책 춘향전. 조선 숙종 때 전라도 남원에 월매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양에서 성참판이라는 선비가 월매를 찾아 남원에 왔죠. 여보시게, 이 마을에 월매라는 기생이 유명하다고 하던데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겠나? 저기 아랫집에 가면 월매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로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성참판은 월매를 만나게 됐어요. 나는 한양에서 온 성참판이라고 하네. 자네가 월매인가? 네, 그렇습니다만. 자네 인물이 곱고 노래도 잘하고 글도 참 잘 쓴다고 들었네. 앞으로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좀 나눠도 괜찮겠는가? 네, 자네가 아주 마음에 드네. 월매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참판과 월매는 그날 이후로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내가 그대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월매는 성참판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성참판의 둘째 부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월매는 성참판의 아내가 되자 하루빨리 성참판의 아이를 갖고 싶었죠. 그래서 날마다 하늘에 정성껏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월매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10달이 지나 월매는 아주 예쁜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성참판과 월매는 이름을 춘향이라고 지었죠. 춘향이는 마음도 얼굴도 고운 아이로 자랐어요. 춘향이 자라 16살이 되었어요. 5월 단오날 아름다운 꽃나무가 곳곳에 가득했죠. 춘향이는 몸종 향단이와 함께 전라도 남원의 광안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때마침 남원 사또의 아들 이몽룡이 그곳을 지나다가 나풀나풀한 댕기와 치마를 펄럭이며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를 보게 되었죠. 이몽룡의 넋을 잃고 한참 동안 춘향이의 그네 타는 모습만 쳐다봤어요. 이몽룡을 따라 나선 방자는 이몽룡에게 말했죠. 도련님, 춘향이 아가씨가 참 예쁘지요? 제가 가서 도련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올까요? 방자의 말에 이몽룡은 귓불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를 띄었어요. 그래 주겠느냐? 그럼 오늘 저녁에 다시 이곳에서 둘이 만날 수 있겠는지 물어보거라. 이몽룡이 말을 마치자 방자는
냉큼 춘향이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향단이에게 이몽룡의 말을 그대로 전했죠. 이몽룡은 멀리서 방자와 향단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얼마 후 방자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죠. 도련님, 도련님, 됐습니다, 됐어요. 춘향이가 오늘 저녁에 도련님을 만나러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몽룡은 춘향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가슴은 두근거리고 얼굴은 달아오르고 어서 빨리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몽룡은 춘향과 만나기로 한 광안루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몽룡이 도착하여 보니 곱게 차려입은 춘향이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낭자, 그대의 모습은 저녁에 보아도 꽃송이처럼 아름답구려. 앞으로 나와 자주 만나줄 수 있겠소? 춘향은 이몽룡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이몽룡과 춘향은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몽룡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몽룡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죠. 한참을 고민하던 이몽룡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춘향이를 사랑합니다. 춘향이는 저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니 함께 한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극구 반대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춘향이를 한양에 데려간다고? 앞길이 창창한 네가 춘향이를 데려가면 벼슬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 뻔한데 어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몽룡은 아버지에게도 부탁해 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이몽룡은 상심이 가득한 얼굴로 춘향이에게 이야기했죠. 춘향아, 미안하다. 지금은 너와 함께 한양에 갈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너를 데리러 오겠다. 춘향은 이몽룡을 한양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는 잠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네, 도련님. 반드시 장원급제에서 남원으로 돌아오세요. 기다리겠어요. 춘향은 흐르는 눈물을 재빨리 닦아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몽룡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이몽룡은 한양으로 떠났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춘향이가 사는 남원에는 변학도라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어요. 사람들은 변사또가 마을을 잘 다스려주기를 기대했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변사또는 오로지 여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예쁘다고 소문난 아가씨라면 죄다 불러 만나보려고 했죠. 변사또가 남원에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춘향이의 미모가 매우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변사또는 곧바로 이방을 불렀어요. 이번 마을 잔치에는 반드시 춘향을 불러오도록 하라. 이방은 변사또의 성질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꾸벅 수그렸죠. 예, 알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방은 춘향을 찾아갔어요. 춘향아, 이번에 새로 오신 변사또께서 마을 잔치에 네가 꼭 와야 한다고 난리시다. 내가 이몽룡 도련님과 연인 사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사또의 성격이 워낙 괴팍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네가 내 얼굴을 봐서라도 마을 잔치에 꼭 좀 와줬으면 한다. 부탁하마. 며칠이 지나 마을에 사또가 벌이는 잔치가 열렸어요.
그러나 춘향이는 잔치에 나타나지 않았죠. 이몽룡에게 온 마음을 다 바치기로 했기에 변사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변사또는 춘향이가 나타나지 않자 화가 끓어올랐죠. 여봐라! 내가 춘향을 반드시 잔치에 데려오라고 했거늘. 어찌 춘향의 모습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당장 데리고 오너라! 이방은 급히 춘향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춘향아, 큰일 났다. 사또 나으리께서 이 화가 단단히 나셨어. 제발 네가 마음을 먹고서 마을 잔치에 같이 가주면 좋겠구나. 아닙니다, 이방어른. 저는 이미 모든 마음을 몽룡 도련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제가 어찌 사또가 벌인 잔치에서 사또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 하하호호 웃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과 춘향이 이야기를 나눈 사이 변사또는 다시 여러 명의 사람을 보내어 춘향을 끌고 오도록 했어요. 춘향은 관아의 사람들 손에 끌려가다시피 하여 변사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변사또는 끌려온 춘향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듣던 대로 참 고운 얼굴이로다. 여기 내 옆에 앉아서 술을 한번 따라보거라. 그러나 춘향은 사또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따르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술을 따르며 사또의 기분을 맞추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춘향의 말에 변사또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어요. 저런 건방진 것을 보았나. 어서 저 계집을 옥에 가두어라. 결국 춘향이는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한편 이몽룡은 한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얼른 장원급제해서 남원으로 달려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밤낮 없이 공부에 전념했던 이몽룡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죠. 그리고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향했어요. 물론 자신이 암행어사인 것을 숨기기 위해 아주 허름한 옷차림으로 내려갔죠. 남원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춘향의 집이었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죠? 이게 누구야? 이도령 아닌가? 아니 그런데 이게 꼴인가? 이도령이 거지가 다 되어왔구나. 이 일을 어쩌나?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옥에 갇혀 이제나 저제나 오직 이도령만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우리 춘향이를 어찌할꼬. 월매는 이몽룡의 꾀지지한 모습에 그만 목 놓아 울었어요. 이몽룡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깜짝 놀랐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춘향이가 옥에 갇혔다니요? 새로 부임한 변사또가 마을 잔치에서 춘향이에게 술 시중을 들라고 했네. 그 미련한 우리 춘향이는 자네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며 술 시중 들기를 거부했다네. 아이 그러니 어찌 되었겠는가? 그 성질 고약한 사또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우리 춘향이를 옥에 가두라고 명했다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옥에서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춘향이. 상황을 전해들은 이몽룡은 당장 관아로 달려갔어요. 춘향이를 만난 이몽룡은 추추해진 춘향이 얼굴에 기가 막혔죠. 춘향아,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도련님. 저는 이렇게라도 도련님을 만날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답니다. 미안하구나. 도련님, 눈물을 거두시고 제 부탁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옥에 갇혀서 마음과 몸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부디 우리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세요. 오냐?
알았다. 그건 걱정 말거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옥에서 꺼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변사또의 생일 잔치가 열렸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관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석했어요. 이몽룡도 지저분한 차림새 그대로 변사또의 생일 잔치 참석했죠. 사람들이 한창 흥에 겨워 시끌시끌할 무렵 변사또가 말했죠. 마을의 선비들은 잘 들으시오. 내가 시의 제목을 하나 줄 것이니 흥을 돋울 수 있도록 시를 한 편씩 지어보시오. 선비들은 제각각 붓을 들고 종이에 시를 짓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몽룡도 시를 지었죠. 사람들이 시짓기를 마치자 변사또는 시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드디어 이몽룡의 시를 읽을 차례가 되었죠. 담간울이 남원에 있어 백성들이 시름에 겨우니 임금님이 이를 알고 암행어사를 보내셨네. 시를 읽는 변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그때였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이몽룡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녀자들을 불러놓고 즐기기에만 여념이 없는 변사또는 듣거라. 임금님의 명으로 너를 체포하겠다. 그리고 포졸들은 들으라. 옥에 갇힌 사람들의 죄명을 묻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이 있거든 모두 풀어주어라. 춘향이가 옥에서 풀려나오자 이몽룡은 춘향이를 향해 말했어요. 춘향아, 고개를 들어 나를 보거라. 도련님. 춘향이는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을 알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본 이몽룡은 춘향이를 꼭 안아주었죠. 그간 고생 많았다. 이제 나와 함께 결혼해서 고생 없이 평생을 보내자꾸나. 둘의 모습을 본 월매도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 후 두 사람은 혼인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